오늘 이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그걸 가르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늘리는 방법 말고 많은 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건 진짜 요 자본주의가 뭐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자본주의. 네. 뭔데요? 진짜 자본주의 장점은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시작하기에 앞서 참 재밌는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지혜의 밤에서 모든 분들이 수첩이랑 이렇게 필기구 가지고 이렇게 딱 적을 준비하시는 이건 처음 봤어요, 지금. 네. 오늘 적을 내용이 많다는 지금 반증이기도 한데 보통은 이렇게 다 좋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하고 들어야 되지라고 하는데 마치 공부하러 온 학생들처럼 이렇게 수첩을 적고 계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기대가 되시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바로 교과 과정에 제일 중요한데도 없는 우리 아이 경제관념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배우기. 정말 딱 맞는 분이 나오셨죠.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사경인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혜의 밤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저는 본업은 원래 회계사고요. 회계사인데 좀 어떻게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여의도에서 어떤 투자나 이런 강의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책도 쓰고 있다가 한 4년 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지금 제주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할 주제인 경제교육 특히 어떻게 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지금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돈, 경제 뭐 이런 것들 거의 저도 못 가르쳤거든요. 알려주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제일 후회되고 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혹시 자녀에게 이런 경제관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좀 가르치세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보통 이제 뭐 어떤 투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겉빛이 했던 것처럼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이게 커지면 투자 차익을 통해서 남길 수 있다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가르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늘리는 방법 말고 제가 진짜 아이한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건 진짜 요 자본주의가 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본에 대해서 대가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냥 같은 걸 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곰을 잡기 위해서 돌도끼 들고 10명이 뛰어들었는데 잡으면 10명이서 나눠 가졌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야 총이란 게 있어. 이걸 들고 가서 너희들이 사냥을 하면 훨씬 쉽게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총을 주고 잡았더니 진짜 훨씬 많은 사냥감을 얻으니까 우리한테 총을 준 애는 총만 주고 자기는 일을 안 했거든요. 사냥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네가 빌려준 총 덕분에 많이 잡았으니까 총을 제공한 애한테도 비록 노동은 안 했지만 같이 대가를 나눠줄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직접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그걸 가장 명확하게 내가 경영을 할 능력이 안 되더라도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그 회사의 성과를 나눠받을 수 있다. 그렇지. 나는 자고 있지만 그 주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돈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도 자기가 지금 뭐 돈을 벌거나 경영을 할 능력은 안 되지만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도 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서 대가를 받고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라는 걸 추구해 왔는데 제가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정반대입니다. 아이한테 이걸 가르치는 게 맞나요? 하는 그러니까요. 좀 들더라고요. 약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이 반대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자본주의. 네. 오, 뭔데요? 진짜 자본주의 장점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거꾸로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받아서 내 꿈을 펼쳐볼 수 있다. 저는 이게 진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하는 쪽에서만 그렇지.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윤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더 좋은 거 투자를 받는 게 자본주의의 진짜 장점이고 그렇구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시총이 가장 크다는 회사들 생각해 보면 뭐 미국의 시총 제일 크다는 회사들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했나. 이게 무슨 애플도 사실은 차고에서 잡스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뚝딱뚝딱 시작을 투자를 했고. 잘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투자를 잘 받아서 거기까지 올라간 투자를 잘해가지고 올라가는 회사는 버크셔 뿐이고요. 그러네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마존도 그 아마존 초창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빈 사무실에 데스크 하나 놓고 제프 베조스가 옆에 아마존 이거 라카로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반세기도 되지 않아가지고 뭐 웬만한 나라 이상의 경제 규모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하고 그건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 네가 꿈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자본주의에서는 네가 투자를 받아서 네 꿈을 얼마든지 펼쳐볼 수 있다. 어떤 애는 화성 가고 싶은 꿈을 꿨는데 그걸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 어떤 애가 그렇죠. 네, 네. 그 화성을 가서 살고 싶어라는 말도 안 되는 꿈 같지만 그걸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투자를 하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는 아이가 되는 게 그렇게 컸으면 좋겠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나는 애들이 대학을 안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인은 처음에 막 이러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아이가 대학 갈 때쯤 해가지고 아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해보고 싶은 꿈이 있고 해보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아빠 나한테 등록금 줄 걸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안 돼요.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이가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가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아이, 자기 꿈을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펼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는 게 사실은 처음엔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 막 대학 안 가도 난 상관없더라고 하니까 뭐 부모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니까 아이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 뜻과 다르게 아빠 나 그냥 서울대 가서 의사 될래 막 이런 실망스러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망스러운. 그렇죠. 제 입장이 실망스러운데 네,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 입학하고 얼마 지나가지고 아빠 나 축구 배우고 싶어 이러길래 너 축구를 해본 적 있어? 했더니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같이 해봤는데 재밌다고 나도 해보고 싶다고. 그때 이제 만약 저는 이제 부모의 시선이 요 직업에 있냐와 사업에 있냐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시선 네, 자체가 네, 직업에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손자가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요새 축구 좋아해 축구 배우러 다녀 그랬더니 첫 마디가 취미로만 해라. 그 직업적인 가능성을 보고 축구 선수라는 직업이 할머니가 보기엔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야 힘들고 고생하고 또 성공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이걸 비즈니스로 보면 사실 축구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저는 아이가 사실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냐라고 하면 아이가 듣지는 않겠죠. 없어 보여요.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19등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19등? 근데 노래방 22명 아니니?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아 보이질 않는데 아이가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불편들을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신발끈이 축구화 끈이 풀리는데 자기가 아직 묶을지를 모르니까 만약 아빠가 없거나 주변에 어른이 없으면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밟혀서 넘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게 끈이 잘 안 풀리는 축구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축구 끈이 너무 잘 풀려. 비즈니스 아이디어잖아요. 다른 것도 또 뭐가 있었냐면 아이는 이제 학교 끝나고 축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끝나고 또 뭐 방과 후 어딜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한 3-4명만 맨날 남아가지고
근데 3-4명이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던 게 얘네 학교에서는 지금 3-4명 뿐이지만 근처에도 다른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에는 보면 3-4명 정도는 부모가 축구하고 놀아라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을 연결시켜주는 앱 같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려면 자기가 축구에 빠져가지고 깊이 해봤을 때 나오는 생각이지 국영수 배운다고 나올 생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축구 선수는 못 되더라도 축구랑 관련된 비즈니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랑 같이 저는 태어나서 그 전까지는 제 돈을 내고 축구장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랑 같이 가기 위해서 제주에 또 유일하게 있는 프로 있죠. 팀이 제주 FC가 있으니까 제주 FC 같이 보러 다니고 축구랑 관련해서는 뭐 관련된 책을 사줘도 아이가 열심히 보고 막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빠가 응원해주고 마음껏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지만 아이는 어쨌거나 내가 하는 걸 아빠가 좋아해주고 해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에듀케이션에서 러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러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러닝이라는 단어를 지금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보면 중간에 자기가 뭐 이해랑 관련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막 찾아내고 그러니까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뭐도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스페인어는 또예요? 그래서 앞뒤가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운다는 게 뭐 무슨 얘기야?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그냥 배워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그 유럽 축구들을 보면 아이들 등에 있는 게 영어랑 발음이 다르니까 조세인데 호세라고 하네 막 이런 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모르겠더라고요. 스페인어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스페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서점에 가봤더니 뭐 기초 스페인어 이렇게 있는데 한글도 잘 벅찬이한테 되나 그랬는데 찾다 보니까 또 찾아지는 게 뭐 외국어로 된 앱 중에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데 앱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깔아줬더니 이거 해보겠다고 자기가 막 저는 사실 그 사용법도 이제 제가 모르는 앱이니까 근데 스스로 사용법을 터득해가지고 스페인어를 막 조금씩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막 뭐 엄브레 어쩌고 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어떻게 배워나가는지 방법을 찾아가고 러닝을 해간다는 생각이 이게 만약 제가 초점을 어떤 직업이나 대학에 뒀다면 야 너 대학 가고 뭐 회계사 돼야지 이랬다면 무슨 스페인어야 그게 왜 너한테 도움되겠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 스페인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하니까 아이가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짝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심지어 나도 이렇게 이런 측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건 스포츠는 뭐라도 좋은 거지. 우리 애는 게임이나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아니야. 당신은 지금 뭐 약간 지금 팔자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좀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분명 우리 집이랑 우리 집 아이들과는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분들에게도 좀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옆에 있어요. 저희 집에도. 네네네. 집에 계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말씀하신 그 게임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 게임이 이제 중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요. 이걸 또 그러니까 직업의 차원에서 보면 너 무슨 프로게이머 될 거야?
뭐 연예인 그렇게 얘기하다 맞죠, 진짜. 연예인 될 좋아하면 거야? 너 가수 될 거야. 노래 잘하면 따라서 춤추고 그러면 막 그 직업으로서의 재능이 있나 이것만 보게 되는데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해 보면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고 엔터도 큰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고 그게 뭐가 됐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업종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업에 투자하냐, 바이오에 투자하냐. 그래서 그 업종 분류를 보면 그 업종 분류에 국어업이나 영어업, 수업, 학업은 없어요. 없죠. 국영수는 사실은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게임업이 있고 있죠. 엔터 업종이 있거든요. 있네요, 진짜. 예전에는 없었지만 새로 생기죠, 이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BTS, 하이브, 시총이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요. 게임 배틀그라운드 만든 크래프톤은 하이브보다 더 크고. 그래서 그건 좀 비즈니스라고 보고.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다 보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포켓몬 게임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기회가 언제 생겼냐면요. 아내가 작년에 한 2주 정도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둘째를 데리고 육지로 나와서 저희는 이제 육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육지를 나가고 저랑 첫째만 있을 때 야, 잘 됐다. 그 포켓몬 게임 해보자.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둘이 애월 일대에 있는 포켓몬 다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체육관에 가가지고 같이 잡고 제가 잡아가지고 아이가 낮에 학교 가면 학교 보내놓고 제가 낮에 잡아놓은 거 선물로 나중에 해주고 막. 그게 사실 그 게임을 좋았던 게 운동이 엄청 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되고 그 애월이라는 동네를 2년 넘게 살아도 잘 몰랐는데 그때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았어요. 아이가 이 동네에 뭐가 있고 어디가 있는지 다 알고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스킨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아이 스킨십을 잘 안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다시 아빠 너무 좋아 아빠 사랑하면서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래가지고 2주 뒤에 와이프가 다시 제주에 내려왔는데 도대체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냐. 그때 그렇게 게임에 대해서 친해진 다음에 비즈니스로 보면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아 근데 너 게임 하는 것도 재밌지만 네가 직접 네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때? 그때 아이가 갑자기 왜? 무슨 게임을 내가 만든다고? 네가 만든 게임을 네가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네 친구들이 해보게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돼? 해서 눈이 크게 떠지니까 가능해 해가지고 제가 그 게임 디자인에 관한 아이들도 이제 그 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이제 어른들은 코딩 수업이라고 접근을 해버리는데 코딩 수업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 있고 근데 원래 10시에 자던 아이가 11시에 그걸 하고 12시에 수업 끝나고 밤에 원래 무서워서 혼자 못 있는 아이인데 1시, 2시까지 지가 실습을 해보겠다고 직접 몰입을 하고 매달려요.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자꾸 요새 코딩을 배워야 된다더라 하면서 코딩 배워볼래 이랬으면 아이가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도 코딩 수업이 있고 방과 후 수업으로 코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고 네가 직접 네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직업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지 말고 비즈니스 관점으로 한번 확대해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응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게 아이랑 관계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이것도 배워볼래, 저것도 배워볼래, 재밌어. 실제로 제가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역사가 재밌어, 역사를 배워보고 싶어 막 이러기도 하고 재밌는 게 최근에 막 수학 문제 푸는데 축구로 풀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하나 아이가 들고 와가지고 문제가 뭐 그런 거였어요. 점 5개가 있는데 요 점 5개를 선을 이으면 몇 개까지 선이 그어지냐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뭘 묻는 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점 5개 이렇게 이으면 선이 나오잖아. 이 선이 몇 개까지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10개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이거 축구할 때 그 예선전 16강 밑에 리그전을 하는데 만약 4팀이 있으면 게임이 6게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게임, 2게임, 3게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선의 개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기가 그럼 5팀이면 해보니까 10경기를 해야지 진출자를 고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당황했던 게 그걸 그래 맞아 그렇게 풀어내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수학은 숫자로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 그 하죠. 수학이 왜 필요한지를 네, 근데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수학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축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축구에서 그 리그를 게임을 경기 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기호화시켜가지고 수학을 배운다는 걸 아이가 하는 걸 보고 와 되게 진짜 얘가 러닝을 해가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식재료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식재료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식재료가 목표가 돼버리니까 1교시 후추, 네. 2교시 파, 3교시 너무 재미없죠. 재미가 없죠. 근데 진짜 코딩 배워라랑 그 다음에 야 게임 한번 만들어 볼래는 진짜 질적으로 다른 그 예. 얘기가 되네요. 예. 네. 여기서 또 제가 이상하게 오늘 약간 그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약간 왜 우리가 이런 거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삐딱선 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업하다 망할 수 있어요. 네. 네, 망할 수 있어요. 네, 안전하게 회사원 해야 돼. 직장 생활 해야지 말이야. 어디지 지가 사업을 한다 그래. 사업하다 망하면 임마 3대가 망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또 질문이나 이런 또 불평에는 또 어떤 대답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안전한 직업을 두고 아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을 하겠다 그럼 저희도 그러잖아요. 누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다들 원하시는데 근데 요새 제가 과연 이게 안전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는 지식인 것 같아요. 그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AI를 접하면서요. GPT라는 걸 써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겠다. 그러니까 GPT를 써본 사람들은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류가 세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써봤을 때 반응이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 이게 뭐야 바보네. 뭐 이순신 장군이 쓰는 노트북이 뭐야라고 말했더니 뭐 말을 지원해서 답을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검색 엔진보다 못한 결과를 내네 하고 그때 무시를 했었는데 4.0 나오면서 누가 자꾸 다시 한번 써봐라. 그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라라고 해서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최근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게 저게 진짜 사람과 비슷해지는 과정이었나 보다. 우리 4살, 5살 꼬마들이 거짓말하고 이야기 지어내듯이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요게 사람을 되게 닮아가는 과정이었고 근데 이게 1년 지났는데 그 4살, 5살 아이가 지금 20살 청년이 돼버렸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차과장 정도의 노하우는 아직 없지만 인턴 사원 정도? 1년 사이 이렇게 자랐다고? 1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이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내 자리를 뺏기겠다라는 두려움.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해질 것 같고 내가 과연 내 분야를 지킬 수 있냐? 심지어 절대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영상이나 이 작곡 이런 영역에서 오히려 지금 더 빠르죠. 더 빠르게 나타난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세 번째 부류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보면서 좀 가슴 설레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게 가슴이 설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직업의 차원에서 보면 이 직업을 두고 내가 AI랑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AI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직업이 뭐가 남아있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인데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요.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아져요. 제가 원래 옛날에 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옛날에는 제가 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그 재무제표를 좀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서비스 좀 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투자 관련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숫자만 가득하고 막 보고서 내려받으면 막 30-40페이지 되는데 회계 용어가 외계어 같고 이걸 어떻게 쉽게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해보면 좋겠다. 진짜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쪽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일반인들도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꾸고 좀 도식화 시켜보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도식화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웹이든 뭐 앱이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를 제가 구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럼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하면 일단 이제 고정급이 몇백씩 나갈 거고요. 채용하는 순간 둘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사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무실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 또 얘 또 4대 보험 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고 나면
최소 월에 뭐 5, 600 이상은 고정비가 나갈 텐데 제 월급 아니고 그냥 5, 600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서비스를 했을 때 손익분기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얼마 하면 사람들이 사용할 거냐 한 달에 10,000원? 야 근데 10,000원이면 소위 말하는 영화도 한 달 내내 나래받는 게 10,000원이고 음악도 한 달 내내 무제한 듣는 게 10,000원인데 재무제표 보겠다고 10,000원을 쓸까? 야 5,000원? 5,000원이면 잠깐만 그러면 최소 고정비 500을 뽑아내려면 1,000명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고객을 1,000명 확보할 수 있을까?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저는 계속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쏟아붓다가 그게 다 나한테 빚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사업하다 망하는 건데 자신이 없다. 그 안에도 뭐 다른 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해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접었었는데 최근에 GPT를 보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얘한테 나 이런 서비스 해보고 싶어라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코딩을 다 해서 줘요. 네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면 되더라고. 나 이런 기능 해보고 싶은데 손익분기가 어떻게 내려와 버리냐면요. 얘랑 나랑 둘이 하니까 사무실을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채용할 필요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들어가고 한 달에 GPT 사용료 2만 원, 3만 원이면 그래서 고정비가 3만 원이에요. 그럼 뭐냐면 5,000원짜리 서비스 6명만 이용해도 손익분기니까 6명, 대한민국에 6명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해볼 만한 거고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한 달에 3만 원인 거죠. 그렇네. 그러면 사업을 하다 망할 위험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요 3만 원짜리 인턴 사원을 데리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겠다. 옛날에 이것 때문에 포기했던 거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직업으로 바라보면 AI가 자기 직업을 뺏어갈 위협이 될 텐데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바라보면 AI는 제가 보기엔 큰 기회고 오히려 전 직업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업이 사업보다 더 위험해진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그냥 또 다른 직업이 생기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은 많은 위협을 받을 것 같고 대신 비즈니스는 기회들이 조금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더라도 야 위험하니까 사업하지 말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가 아니라 그 안정된 직업이 되게 위험해질 수 있고 오히려 사업은 해봤는데 뭐 실패하면 한 달에 3만 원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작게 트라이 해보고 실패해보고 트라이 실패해보고 그걸 중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크게 만들어보고 이럴 기회들이 훨씬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 과연 지금 이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가 지금 당장 아이들이한테 뭘 가르치냐 이걸 떠나가지고 부모가 시야를 직업에 두냐 비즈니스에 두냐 요 차이만으로도 뭔가 좀 많은 걸 바꿔볼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화두로 던지고 말씀을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청해가지고 자리를 좀 만들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재무 표를 만들어줘. 네. 가능하겠니?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이 AI가 정말 그렇게 아주 재밌게 코딩까지 다 해서 갖다 주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는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사람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고 내가 그 위에 그림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I를 부릴 사람과 AI가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자꾸 정답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실 AI가 답을 다 줄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느냐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이게 한 시대에 가장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이 다음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이 된다라는 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번 특히 앞으로 한 수십 년 동안은 그 말이 정말 철저하게 증명이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새로운 신선하네요. 진짜 비즈니스보다 직업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어떤 다른 분이 직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고 업은 좀 남을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직업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직을 생각하지. 근데 사람 죽었을 때 업적이라 그러지 직접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것에 뭘 해보고 싶은가가 있는 거,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는가를 만들어주는 게. 네. 근데 제일 중요한데 오늘 회 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정리 차원에서 좀 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야를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직업이라는 시야에 갇히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융에 관한 얘기 같지만 금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이들 저는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관점을 바꾸고 아이랑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아이가 비즈니스 진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가짐이 아이가 뭘 좋아하든 뭘 관심을 보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그걸 충분히 경험해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답이 아닐 생각일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닌 생각들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져보고 많이 좀 해보자. 실제로 저는 아이랑 구체적인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버나요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옛날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똑같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너 보드게임을 네가 직접 만들어 볼래? 만들어서 이걸 팔아볼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형태로 그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네가 좋은 보드게임을 만들면 아빠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실제 출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네가 어려우면 아빠가 만드는 게임, 아빠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 그걸 만들어 보고 나중에는 네가 생각하는 게임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아이랑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보면 부모님 역시도 저는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랑 새로운 것들을 같이 배워가고 하면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시야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오늘 회 계사님이랑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70세가 돼도 안 끝나죠. 왜냐하면 부모의 수명도 길어지고 자녀의 수명도 길어지니까 사실 이 과정은 그냥 같이 함께 가는 동반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저희 동갑나기 친구이자 의사였지만 미래학자로 그리고 미래학자지만 다시 이제 다시 기업의 대표로 가면서 비즈니스라고는 정지훈 박사 친구지만 존경하는 이유가 아이가 물어봤대요. 아빠 나는 무슨 직업 가졌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정지훈 박사가 내가 모르는 직업.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하지 말라고. 네. 사실 모르는 직업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이라고 아직 이름을 못 붙일 정도로 새로운 거 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합쳐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요약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클로징 멘트로 좀 좋은 글이나 그런 문구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뭐 딱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파타고니아의 창립자 이본 시나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본 시나드는 어린 시절부터 서핑, 등산 등의 액티비티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 액티비티를 다 하다 보니까 옷이 해지고 불편함이 생겨서 액티비티에 적합한 옷과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파타고니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럼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이렇게 얘기하는 파타고니아의 대표적인 철학 세 가지 중 인사 철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처럼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최대 고객이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할 때 고객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렇지 못할 때 역시 고객으로서 화를 낸다. 제품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면서 업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파타고니아는 액티비티와 환경보호에 진심인 이본 시나드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경윤 회계사님 오늘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진정성 있고 그리고 몰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되든 우리가 기존의 방법으로 규정을 할 수 있든 없든 이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스페셜 MC 또 서경석 한 번에 지난번에 나와서도 아주 그냥 저희들을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셨는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속편에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제가 미니 강연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